아니 띠발이네. 중국이 정말 중진국 함정에 빠진 거 아닙니까? 한창 성장해야 될 때 고꾸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중국 경제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 4월 뉴욕에서 열린 중국 개발 포럼에서도요, 고속 성장하던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이슈가 메인이었습니다. 한때는 분명 중국이 막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영광이 다 어디 갔습니까?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 보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2022년에 중국은 고작 3% 경제 성장률 하는데 그쳤고요.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인 5%는 넘기긴 했지만 과거 고성장 시절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원래 중국의 경제 성장률 미쳤었잖아요. 30년 넘게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IMF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IMF는 중국의 경제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8년까지 3.4%로 떨어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도 지금 어질어질하잖아요. 상해지수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2021년 3,700포인트였던 상해지수가 지금은 3,000선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넘어서 지하실까지 가고 있죠. 같은 기간 3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항생지수는 현재 18,000포인트까지 떨어져 있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좀 열받긴 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증시가 다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미국, 일본, 유럽, 대만 사상 최고를 안 찍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요, 중국이 빠졌다고 하는 중진국 함정이 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단계까지는 제대로 성장을 하다가 그 이상으로는 좀처럼 도약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갑자기 경제 성장이 뚝 끊기는 거죠. 일종의 성장통이랄까요?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국가들 예시를 갖고 와보면 남미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정도가 있고요. 남미 국가는 과거 1960에서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다 경제 성장률이 정말 좋았지만 지금은 거의 후진국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아시아에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를 보자면 말레이시아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1980에서 90년대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빠르게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도 부족하고 교육 수준도 미비했고 산업 구조화의 다양화를 이뤄내지 못해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는데 실패했죠. 자, 그렇다면요, 중국이 그렇게 성장을 잘하다가 대체 어쩌다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까지 듣는 거냐? 중국이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었던 이유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건비가 겁나 싸잖아요.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물건을 더 이상 싸게 만들질 못하니까 다른 저소득 국가보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요, 일부 선진국들의 기술만큼 발전하지 못했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진국들처럼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게 된 거죠. 중국 경제는 그동안 주로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정부 주도로 사회 간접 자본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연평균 10%에 가까운 진짜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줬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만든 도로나 철도, 공장 같은 이 자본의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는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더 복잡하고 첨단 기술이 필요한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될 때죠. 물론 지금 중국 정부가 허투루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도 지금 가격으로 장난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 반도체와 배터리에 관련해서도 중국은 찐으로 세계 1등을 노리고는 있습니다. 아직 잘 안 될 뿐이죠. 한편으로 부정적인 건요, 중국은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그 공장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 더 인건비가 싼 곳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그 나라에서 물건 만들 방법을 계속 찾고 있죠. 동남아나 인도 같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보다 더 저렴한 인건비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은 중국 대신에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건비도 인건비인데 중국의 공산당 리스크도 너무 센 탓도 있어요. 특정 기업이 막 중국 공산당의 눈밖에 나면 진짜 아예 그 기업을 갈갈이 찢어버리잖아요. 게다가
중국은 인구 감소 문제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뉴스 다들 들어보셨죠? 중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의 65세 이상 중국인의 비율이 15.4%까지 증가했죠.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한 국가들 죄다 4% 이상의 성장을 달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죠.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성장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좀 열받을 만한 게요, 아직 중국은 고소득 국가에 속하거나 선진국에 막 끼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미 너무 빨리 늙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열받을 만한데? 제가 해외 기사에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봤는데 중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마라톤에서 우승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중국입니다. 듣고 보니까 남일이 아니긴 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무튼 중국 얘기 계속하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23년 6월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무려 21.3%까지 치솟으면서 올타임 레전드를 찍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25세 미만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게 백수라는 게 중국의 공식 통계입니다. 요새 중국 청년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백수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선 전업자녀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심각하긴 해요. 그리고 중국의 국제관계도 불안정해지면서 경제에도 영향이 좀 심하긴 하죠.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미국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미중 무역 분쟁이 중국의 수출에 너무 큰 타격을 입혔죠.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 알루미늄에는 25%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은 지금 중국을 제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완전히 날아갔지 않습니까? 솔직히 중국의 법률과 규정은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저는 믿질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거에도 많이 걱정이 듭니다. 외국 기업들의 대중국 직접 투자액이 적어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작년 외국 기업들의 대중국 FDI가 330억 달러에 그쳤다고 밝혔죠. 이는 전년 대비 81.68%나 급감한 겁니다. 수치로만 보면 2022년도엔 1,800억 달러를 투자받았는데 단 1년 만에 2023년엔 330억 달러로 진짜 개같이 멸망했습니다. 81%가 떡락한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1, 2등 하던 건설 업체들은 죄다 파산 위기인데다가 중국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도 않고 시야를 뚫어버리겠어요. 이게 진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나락으로 갔냐면요, 통계상으로는 암울함 그 자체입니다. 최근 2022년부터 2023년 단 1년 만에 중요한 부동산 수치는요 죄다 마이너스를 까먹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이라 함은 중국 경제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요, 중국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기대서 자신들이 성장을 했는지 제대로 보입니다. 중국은 1980년대 이래로 자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고요, 그 힘으로 경제 성장을 겁나 했었잖아요. 1990년대쯤에는 중국의 GDP 대비 부동산 비중 불과 6%대였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는 이가 26%까지 약 4.5배나 늘어납니다.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이렇게나 높은 건요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압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품도 많이 꼈다는 거고요. 그도 그럴 것이 거품의 상징이라고 봐도 되는 199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절의 부동산 비중과 비교해보면 여기 당시 일본의 거품 경제가 터졌을 때 일본의 GDP 대비 부동산 비중이 20% 언저리였습니다. 이때쯤 일본의 부동산발 버블이 엄청나게 시게 제대로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30년 얻어맞았죠.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비중이 26%에서 약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90년대 일본 버블을 가뿐히 뛰어넘어요.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선 정말 키카드인데 이 키카드가 지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신규 주택 건설은 2020년에 비해 약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하락 기간도 진짜 너무한 게
덕에 주택가격의 하락 기간이 역대 최장기인 29개월이나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은 2년 전 최고치에 비해서 평균 15% 이상 하락했죠. 지금이니? 리뷰영이는 바보입니다, 바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